최근 2023년. 와. 격성분이래. 와 진짜 리얼하다. 길에서. 진짜 리얼하다. 세로로 찍혀 있죠? 북한판 인력시장 서성거리. 이게 소송거리죠? 혹시 자기네들도 돈 벌 것이 나왔나요? 안 돼. 하루에 값은 어떻게 정해요? 아니 하루가 아니고 일에 따라 갈게요. 근데 뭐 이렇게 나가서 이 부업일 같은 거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조식밥 먹여주고 10,000원 주고 한 끼만. 그러면 짬탕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부리에 따라 간단 말이야. 그래 30끼 먹고 그래도 주인집에서 그래도 5,000원 주겠다고 그거 딱 준단 말이야. 근데 5,000원 주겠다 그러는데 안 간단 말이야. 저기 지금 북한 돈 5,000원이지. 아까 머리 깎는데 3,000원, 5,000원 얘기했는데. 뭐 해야 되겠 그거? 좀 파고 제끼는 일 좀 해야 되는데. 몇 명 하자? 혼자만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차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좀 좁은 데다가 이거 도랑 이 장마철에 파전 거 도로 같은 거 좀 트럭해서 좀 메꾸고 좀 그런 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네? 주인이 뭐, 이거 주시는 얼마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빨리. 건설부터 10,000원이니까, 그래도. 7,000원만 돼가시오? 7,000원. 하자. 야. 사람이 또 없었는데 많댔잖아. 사람이 그냥 탕치니까. 뭐라고 해 이것도? 누가 탕치나요? 와이프 나오고, 시갈 때, 그, 파리, 파리. 그 반성으로 또 언제 생겼어? 저거 그냥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생겼대요. 이 방금 이 이력 씨가 찍은 영상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변변치 않은 북한 휴대전화로 저걸 몰래 찍은 거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기자들도 이 몰카 촬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력 씨는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알면서 왜 물어보디? 혹시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 단속반한테 적간나가 수상하다. 라고 신고하게 돼서 휴대전화 줘보라고 해서 깠는데 몰래 이렇게 북한 체제 어떤 민낯을 담은 영상을 몰래 찍어온 영상이 발각되면 이력 씨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걸 취재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점. 진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집에 일을 하는 잡부를 저기서 구해다 쓰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인력 시장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네네. 인력을 좀 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소송거리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서성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거리고 있으니까 소송거리 일명 이렇게 붙인 건데 소송거린다 해서야. 그러니까 소송거리인다게 지금 지역별로 다 거의 있는데 육전 부근이나 그 외진 그 철길 같은 데 그런 게 다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보게 되는 영상들은 그 어떤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의해서 이제 주로 취재가 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먼 거리에 있고 어떤 공적인 행사에서 찍은 것들이 많지 저렇게 일상 속에 깊게 들어가서 찍은 영상은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이게 저렇게 일해가지고 이 사성거리에서는 일당이 얼마 정도나 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부류에 따라서 거기 값이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승모 같은 식으로 밥을 해주는 가사도우미 그 정도로 일을 하는 거는 장기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잠자리야 안정된 식사가 나오고 하니까 조건이 일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7,000원 정도까지 나가는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다 있다. 5,000원 정도 건설이나 광산 같은 데는 노동 강도가 좀 심하다고 그래서 10,000원 이상이고요. 네. 농사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또 10,000원 사이 그 정도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7,000원을 주고 농사를 한 인력을 들여다 썼거든요. 아니 그러면 5,000원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의 현재 평균적으로 월급이 얼마 정도가 돼요?
국가가 정해놓은 월급이 3,750원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자 월급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하루 일당이 5,000원, 10,000원이라 해서 지금 저렴하다 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달 월급이 3,750원인데 하루 일당이 5,000원 이상이면 2달 월급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오, 그럼 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국정 가격으로밖에 못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노동을 팔면 그러니까 흔히 북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하면 굶어 죽고 자본주의를 하면 살아남는다. 그래서 대놓고 말해요. 자본주의는 과학이다. 이게 원래 그 배급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 봉급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봉급 받는 거랑 똑같아요. 먹여주고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나오죠. 담배까지 다 주고 그래서 3,000원 정도 주면은 모자란 거 비누 좀 사고 아니면 맞아요. 등등등 딱이에요. 요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등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배급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네. 3,000원 가지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집에 있는 물건들 갖다 팔았겠죠. 그러다가 좀 더 발달하게 되면 간의 수공업으로 좀 생산해서 팔게 되고 그게 좀 더 크게 되면 인력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산 수단이 없고 노동력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이제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나마 지금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주 초보적인 형태지만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른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영상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사회가 성원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삶을. 그러니까 인력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책임을 못 져준다는 거잖아요. 네. 팔 게 몸밖에 없으니까 인력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사회주의 경제 자체가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본주의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 붕괴됐다는 증거예요. 소송거리 나서 서 있는 사람들은 뭐 누가 와서 통제하고 탄압은 안 하네? 잘못하면 보안원에 당서나? 무한원들 당을 계속 활동당 한 번은 뭐 잡아다가 적성한테 잡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우리민지 모둠에도 들고서 일하라 했대요. 차 끌고 나간 정도면 많이 잡았길래 네, 그렇게 80년? 이야, 많이도 잡았네. 80명이요? 서성거리 나와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80명씩 된다고요? 머랭이들은 나오면 81명에서 100명도 색깔을 헤아릴 수도 없이 나와요. 자승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승 혈세가 있는 이유가 지금 너를 좀쪽 띄워야 주니까 할 수 없이 이랬단 말이야. 아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부정을 살아. 여기 사람들은 뭐 나오는 사람들 뭐가 있네, 작은 거 있네, 뭐가 있네. 일하다가 걸어서 왔대요. 빼앗다. 네. 야, 먼 데서 그냥 일하다가 걸어서 왔대요. 빼앗다. 네. 그건 가방 주고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거는 차 타고선. 그 사람은 콧겨서는 갈 수 없이 갔구나. 가본 매겨주면 했나요, 그래도? 밥 쓰던 거. 돈은 안 주고 밥만 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좀 속여가지고 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돈도 안 주고 안 끼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억울해도 이게 화도 못 낼 것 같은데. 전도 못하죠. 저게 지금 녹음 보다 보면 상대가 80명 정도 된다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그룹 아이들은 단속성원들은 잡혀갈래? 집에 갈래? 돈 받을래?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로 들으면 꼼짝 못하죠.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밥만 먹겠다고 그 한 끼 먹겠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끼도 오후에 일 시키려고 준 거예요. 말하자면. 풀어지니까. 좀 웃긴 게요. 보면 저런 분들을 인력을 사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고 값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보안기관이든 어떤 기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단속이 걸려요. 이것도 걸리면은 이게 어떤 죄에 걸리냐면 노동력 착취죄에 걸리는 거예요. 또 개인은 개인을 사서 쓸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사서 쓸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노동력 착취로 걸려가지고 거기에 뭐 제가 기억을 딱 해낼 수는 없지만 뭐
공화국 헌법 몇 점 몇 항 이런 게 있거든요. 헌법을 어리는 건 국가다. 저는 이렇게 재수가 돼서 교과서에 잡혀가야 돼요. 오늘 좀 조용히 좀 하시나요? 자기네들은 착취하면서 왜 남들은 돈 주면서 일 시키고 갔다는데. 나쁜 놈들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 저 여성 3인방이 지금.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집을 떠나나? 항상 뭐 여러 식구가 들어오니 누워있고 그러니까 누워 있다고요? 왜 누워 있나요? 목숨 가니까 우리 집에도 저런 사람들 많이 찾아왔어요. 밥 달라고. 청당군 무슨요? 바다 견대나요 여기도? 하기는 바다를 뛰었단 말이에요. 바다를 뛰었는데 그건 해안경비대 있잖아요. 해안경비대.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살면 굶어 죽진 않거든요. 저 바다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는 지금 길 말이에요. 길. 여기서 있었지. 개를 잡아들여 왔다. 네, 야, 그라, 야, 이렇게 아마 총을 쏜 것 같아. 아마 총을 쏜 것 같아. 야, 이게 말이 되는 꽝 하고 쏘니까 맞고 쏠것 같지. 그저 가동 속도에 군대도 발톱만이요. 군대가. 근데 완전 아까워 사봤으니까. 그러니 질질질질 개 미친 게 끌고 가겠지. 끌고 갔다고. 개를 잡아들여 왔다. 너무 불쌍해. 내가 그때 보고 이야 그건 지금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와서 길잡이에서 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다리가 맞았다. 다리를 맞춰야. 근데 그렇게 된 건 뭐 제기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거랑 모방하는지. 그러니까 뭐 쏴도 된다고 한 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가 되었어. 이빨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빨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영양 상태 안 좋으면 저게 빠져요. 옛날부터 공장을 못 불망정 조금 되지만 했던 국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사정 없어요. 이제는 그런들도 말하는지 이런 조양 단계는 끝났다. 조양 단계는 끝났으니까 그저 부담해야 돼서 그저 뭐해서 그저 하라는 대로 그저 가차없이 그저 쏴가지고 영내에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발사하라는 그거단 말이에요. 신발 봐. 지금 목소리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력 씨, 이런 일이 좀 흔해요? 예. 너무 흔하고 그냥 주위에 온통 분위기가 그냥 우스선한 게요. 일상적인 일이고 더욱이 코로나 기간에 더 이게 이 상황이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 명분이 주민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수시로 한국 콘텐츠를 계속 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일로 해서 방역 사업을 하려고 봉쇄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 같은 걸 구매해 놓는 게 좋겠다. 비상약이 있어야 이민석이 아플 때 해열제 같은 것도 먹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약을 구매하려고 5월 12일 날 약국에 딱 가니까 이거 뭐 다른 건 없고 다른 건 다 그도들이 가서 없어. 일단 없고 아스피린은 있어. 아스피린이라도 쓰려면 가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스피린을 예전에는 50원에 팔던 약인데 이거를 2,000원에 팔더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2,000원에 제가 파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스피린을 몇 알을 얻어가지고 뭐 많이도 못 주고 그래서 한 10알 미만 정도를 줘서 가지고 왔거든요. 정말 귀한 거다.
약이 뭐 없는 거예요? 항생제가 뭐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겠어요. 불만 커졌고 내놓고 이야기들은 못하지만 뒤에서 수근수근한 그럼.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와 뭐 가까운 친구들 속에서는 뭐 이야기들 하는 게 뭐 예전에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좀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한 것 같아. 요 얘기에 다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아들이 더한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가만 봐. 영상 딱 나눌 때 보면 이상을 딱 보면 공포감이 느껴져. 엄청 무섭게 생겼어. 그렇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악화를 시키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내가 탈북을 해야겠다. 남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는 그게 뭘까요? 저희 와이프를 선택했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출신 성분이 북한에서 농장원 계급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노동 계급이었고.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 그 농장원 신분이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봐요. 네. 하고 뭐 사람들 속에서도 뭐 자기 출신에 대해서 내놓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하고요. 뭐 제 농포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는 형식의 존재들이 바로 네. 농장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원과 이제 노동자 이제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 당깃발을 자세히 보면 쇼킹하다. 망치, 낫, 굿, 노동자, 농민, 근로인, 대리 이 세 계층이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북한 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 무산계급. 그걸 해방부터 얘기하고 있고 절대로 계급이 없다고 그래요. 계층도 없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아니라고 이거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일 하위 계층은 누가 되냐? 농민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탄광 방산 노동자들도 그 힘들고 싫으니까 벗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세속이 돼요. 근데 뭐 다 떠나서 농민은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원 하면 그 북한 안에선 최하 계층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막 농포 자식들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무시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야, 너 왜 나한테 농포 자식이라고 그래?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맞서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계급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북한이 그 조선이라는 왕조라는 봉건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안 좋은 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조선 왕조에서 제일 나빴던 제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사대부고 나발이고 엄마가 노비죠.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맞아요. 심지어 지금 북한 쪽은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엄마가 노비면 결혼하면 영의정도 노비로 가야 된다는 지금 얘기예요. 말하자면 신분 자체가. 아니 사실 인력 씨가 농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까지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건데 자식은 그냥 앞날이 그냥 고생길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뭐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예, 아기가 생겼는데 나도 그냥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난감한 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그냥 대대손손 그냥 농장원인데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북한은 뭐 워낙에 뇌물왕국이니까 뭐 뇌물을 가지면 다 되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뇌물을 들여가지고 일단 아내 신분 세탁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혀 있었는데 그게 준비 과정이 착착 무르익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에 김정은의 방침이 딱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떨어졌는데 그냥 농촌 자녀들이 노동계급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빠지는 실태를 보고받고 내가 엄청 심려했습니다. 바로 잡으시오 이거. 그러니까 뇌물을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 사무원한테 씹을 갖거나 군관한테 씹을 갖거나 이렇게 빠진 애들도 10년 안에 나온 애들은 다 또로 농장으로 집어요. 다 또로 농장으로 집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예. 아니 그 와중에 지금 아내가 또 임시까지 했어요.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어디를 예, 그렇죠. 이거 뭐 예, 진퇴양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냥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미 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일이지만 그냥 한국을 가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효과적인. 아내에게는 아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의 한 48시간 정도를 잠을 안 자고 선전을 했거든요. 아내하고. 또 역시 달변가시라. 아내하고 이렇게 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냥 안 가겠다. 그러니까 오빠 혼자 가, 나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이 나가지고 버럭 성을 부렸어요. 너 엄마 입에서 그 나올 소리야? 그 말이 돼? 성을 부렸죠. 그랬고 이야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집요하게 아내를 설득했거든요. 하다가 마지막쯤이라고 될 쯤에 그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딱 던진 게 우리 애가 고생할 때마다
엄마를 타다면서 아빠는 가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못 갔다며 이러저러 할 때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 여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때는 그냥 마음이 좀 열렸더라고요. 저렇게 말하면 나도 가겠다 할 것 같아. 이게 아내는 이제 막연하지만 불안이 더 컸던 거죠. 근데 지금 미력 씨께서 조목조목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서 만약 안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벌어질 수 겪어야 있는 될 일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아내분이 가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며칠 시승령이라요? 밑에 시간이 있나요? 뭐 그거 먹고 무슨 일도 버리는 거 먹으라는 것도 있고. 거기 1년 지승령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나요? 그렇죠 뭐. 아니 내 키로 갖고 1년을 살아요? 3월 20날부터 이틀이 한테 있었단 말이야. 4월 3일까지 있었단 말이야. 하니까니 나를 그래 3먹은 곳이단 말이야. 그게 끝이단 말이야. 이게 농장원들의 삶이에요? 먹어야 일하지. 습고 홍자콩하고 강미하고 훔쳤대. 근데 간도 살만한 거 있댔는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말이야. 이거 분명히 머싸는 놈이 들어댔다 하는 걸 알고들이 답답해서 야 이도 직접 머싸니까 내가 만약 집 수색해서 북한의 동자 콩동자 안 나오면 내가 배를 보상해줄게 하고 소리 지금 늦었단 말이야. 강내가 울릉강에니까 따가리 지달면모로 가.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팼다잖아. 두들겨 패니까 엄마가 시켰다가 그래. 아이고 어쩌니 도둑질을 하는 거야 이웃끼리. 배고프니까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저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생존의 본능밖에 안 남아요. 우리 집에 액정도 그 새끼가 가져가지 않아요? 국수도 스타를 가져갔대. 메모리, 액정 뭐 다 가져갔대. 하여튼 유민의 비모리, 액정, 뭐 전, 쌀은 또 뭐 가지고 다니면 또 뭐 복싱 일이 있으면 또게 먹고 다지. 아니 저는 지금 어디 정말 오지에서 막 소수민족 어딘가에 어렵게 사는 분들 촬영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가면 바로 코앞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촬영을 해온 거예요. 작년 4월 29일이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반 농장원들 생활 수준에서는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저렇게 사는 사람의 플러스가 더 많을 정도로. 제가 이만갑 좀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하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황해도 지역은 그래도 쌀이 난다, 곡창지대다. 그래서 굶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저렇게 모여서 지금 아까 보니까 애들도 있던데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쑥에다가 뭐 강냉이 가루를 좀 버무려 가지고 무슨 만든 뭐 쌀이 아니라? 아니지 옥수수 가루와 쑥하고 섞어서 만든 무슨 덩어리 같은. 아니 근데 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쑥떡이라고 그 맛있게 먹는 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감미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옥수수가루하고 쑥만 섞으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저 쑥이 그대로 식량이란 말입니다. 이제처럼 그래도 옥수수 가루 좀 써서 범벅이라고 말하면 가루하고 쑥을 같이 해서 감에다 짠 거, 그거다 소금을 간을 맞춰 그걸 지금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우리 동네는 저런 거 잘못 먹고 쑥을 먹고 햇빛에 나가면 쑥독이 올라가서 얼굴에다 이렇게 상처 생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기 또 쑥은 같은 건 또 저건 또 고급입니다 진짜. 저희들은 한때 또 김정일 때쯤까지 강계정신을 따라 배운다고 소리 식량 대용을 한다는 게 니탄이란 거 니탄 떡을 해먹겠단 말입니다. 해먹은 게 우리 자체로 배고프니까. 이거 먹이잖아요.
그냥 진흙인데 진짜. 이거를요? 대형 식품. 이걸 북한에서 영화로 만든 거라고요? 네. 이렇게 작은 해먹으세요 사람들 해먹으세요라고 홍보 영상인 거예요 이게? 자, 이게 품평회를 가져서 국수도 먹고 빵도 먹어라. 이걸 북한에서 영화로 만든 거라고요? 다큐로 이렇게 해먹으세요라고 홍보 영상인 거예요 이게? 대형 식품. 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 이탄 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대용식품이란 말을 웃음속에 불러야 하는지, 그건 바로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불공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먹으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 뭐가? 어기요. 몇 살이가? 응? 너 6살인데 쬐끄만이 그렇게? 너는 무슨 때야만? 가루 타가지고 얼마씩 전에 가루? 한 10개씩? 어떻게 한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6살로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아버지는 어디 갔다 게? 돈 벌러? 가서 뭐 해서 벌어오니? 땅콩. 응? 땅콩? 땅콩 심으러 갔다고? 땅콩 심어주고 돈 벌어오니? 엄마는 어디 갔나? 육성에? 뭐하러 가요, 엄마? 가을에 할퀴도 할퀴 갔다 갔어. 아니 김정은 이거 안 보냐고. 나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알지 왜 몰라. 형아 어디 갔다고? 형아 염전에. 형아 염전에 가? 해? 밥은 누가 해주니? 밥은 작은 누나가? 작은 누나 어디 간지 모르니? 거기 가서 뭐하니? 안 먹고 왔다. 거기 가서 일해주고 밥 먹니? 아, 4살짜리가 있는데 아 굶어 죽었군요. 길을 지나오는데 어떤 애기가 그냥 집 앞에 그 울타리 옆에 그냥 측은하게 이렇게 기대기 가지고 이게 주문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다 보니까 저 집 말이야, 저 집에 상황이 어떻냐? 그러니까 아우 그 집에 말도 말아요. 뭐 부모들 뭐 다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그 뭐 애들은 부모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들은 자기 버리는 거 모르죠. 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쟤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기가 막혀요 지금. 저 집에 아이가 원래 4명이었어요. 근데 11살짜리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은 돈 벌러 염전에 갔어요. 작은 누나라고 했잖아요. 둘째가 이제 누나인데 7살짜리인데 동생 챙긴다고 쑥 해서 이제 끼니 챙기고 있고 6살 요 셋째가 있고 요 밑에 이제 4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야, 동생은 이제 굶어서 죽은 거죠.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셋째 아이가 다 알면서 덤덤하게 너무 얘기하잖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 산에서 살다 나니까 이제 겨울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봄날에 이제 눈이 녹으면 군데군데 시체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데 눈이 계속 쌓이니까 봄날에 이제 밭을 거들러 올라가면 여기저기 시체. 저도 그래서 시체 몇 그루 동네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파묻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너무 북한, 많습니다, 이런 거는. 북한 제가 2,600만 명이 넘는 지금 인구인데 그 위에 몇 명을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최근에요, 이 북한 내부의 실상을 담은 한 권의 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상? 바로 이 책입니다.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소제목에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예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우리 정부에서 인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방, 경제, 뭐 일반 생활, 문화. 사실은 북한을 연구하는 이 정식 학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나오신 탈북민을 통해서 내가 탈출하기 직전까지의 리얼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걸 다 모으면 북한 안을 정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해마다 이걸 해왔습니다. 인식 조사를. 그런데 상급 비밀로 분류를 해와서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2013년부터 22년간 무려 탈북자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년치입니다. 10년치 연구 자료. 그 내용을 분석해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사회의 감춰진 모습과 또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분단 당시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왕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서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서독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동독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동독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동독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든가 동독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그 인터뷰를 갖다가 22년간에 걸쳐서 23,000 회를 합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무너지던 그해 상반기. 그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가 뭐냐,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라고 해서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너질 거라고. 근데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어느 정도는. 뭔가 일이 좀 벌어질 때가 됐구나라는 예상을 먼저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되나요? 그렇죠. 이분들 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흐름별로 딱 보게 되면은 어떤 추이 같은 걸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잘 사용하면 예언서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만갑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간 베일에 쌓였던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열어주신 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와. 진짜 잠깐 해보셨네. 진짜 잠깐 해보셨네. 윤지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제 북한 문제 그러면 약간 그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을 새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통일부가 지난 2월 달에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인터뷰를 한 결과죠. 근데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론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발간되는 북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론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 지지율은 몇 %일까? 궁금하시죠?
김정은이 집권했던 2012년하고 지금 김정은의 지지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죠.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미국도 이건 확인 못해. 근데 여기에는 다 담겼다는 거예요. 가정할 수 있지.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이 책 안에 있는 지지율 그래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재밌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 뭐야, 어머, 절반이. 이렇게 많다고요? 자, 6천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5.5%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야, 긍정도 있다, 야. 생각보다 많은데? 그건 이 조사가 그만큼 객관적인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로 보면 안 되고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5.5%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북한에서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까지 이제 북한의 정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정은에 대해서 네.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당간부라든지 고위층들에게 뇌물을 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기본입니다. 기본이지. 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당이라든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제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리혁 씨? 네. 어때요? 북한에서 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나 저희 네.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김정은은 생각이 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강하게 말하면은 포화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이 다 붕괴되면서 고난행군 때 많은 국민이 죽고 이 민심을 달래우기 위해서 좀 정책을 좀 풀어놨거든요. 시장개혁도 그래 좀 이런 전반적인. 숨쉬게. 오히려 배급을 못 줘서 좀 많이 죽긴 했지만 오히려 이덕세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좀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좀 긍정적인 판단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반대로 김일성 이대처럼 돈에 욕심이 없고 당의 명령만 충실하는 인민들로 반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이미 돈 맛을 다 알았는데 이거를 싸구려 지워라 하고서 지금 강경하게 밀고 나가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백두혈통의 지금 3대 세습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서현경 씨처럼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나는 가늠하자면 그거 아니야? 드라마 많이 본 곳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접경지역? 드라마는 접경지역이 드라마를 많이. 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접경지역도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44.6%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의외로 접경지역보다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아니 이거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학력도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좀 그래서 더 많이 그래요. 경험한 세대 또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높았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외교관들도 있고 또 해외 일꾼들도 또 해외에 있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체제와 문제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정은 초반에 올라왔을 때 사실 제일 반대되는 그 마음을 드러냈던 세대가 사실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理科대 이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정적인 퍼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김책공 대학생들은 막 집단적으로 쟤 군대 갔다 왔냐, 쟤 누구냐, 막 이런 반항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김정은을 퍼부대 내려보냈어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북한이 2년 했다고 후라이를 치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도자 자리를 올려놓다 보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그때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러닉한 거죠. 여기서 근데 그 우리 이만갑의 비공식 북한 전문가인 김종민 씨한테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부류 세대가 그러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요? 아, 일단 뭐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있죠. 어른 세대가 있고 어린 세대가 있고. 나이대를 얘기해봐, 나이대. 주류가 한 30대? 30대. 30대 분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아래로 낮추시죠. 오, 20대? 이른바 이제 MZ 장마당 세대인데 장마당은 장사잖아요.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 자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요. 내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가 나한테 네. 뭘 해줬는데 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또 이 역시도 장마당 세대 맞죠? 네, 전 당당한 장마당 당원이고요. 장마당 당원이요? 자랑스럽습니다. 노동당보다 세요. 근데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북한 인구의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MZ 이전에도 그전 세대가 사실 장마당 세대는 1997년,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아주 본격화된 게 지금 MZ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 지금 말하는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나라에서 먹여 살려준다는데 먹여 살려주질 않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할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배급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방해만 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가 만약에 지금은 20에서 25%인데 여기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봐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부터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쓴 돈 16억 달러가 됩니다. 이 16억 달러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환산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4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세상에. 이 탈북민들이나 특히 MZ 세대가 보기에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식량난이 만성화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나이 든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삶의 어떤 경험으로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4대 세습까지 지금 김주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MZ 세대도 역시 생각하게 될 게 공정과 공평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금수저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특권 계층이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르짖는데 지도 체제나 정치는 가장 봉건적인 형태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이 김주희에 대한 어떤 4대 세습에 대한 반응 이게 또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걸 김태훈 씨가 짚어주셨어요. 김주희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전체 평균치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김주희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무려 37.4%가 김주희에게 승계돼도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김주희한테까지 승계하는 건 좀 아니지라고 응답한 응답이 44.4%. 북한의 MZ 세대들은 달랐어요. 54.9%가 김주희의 세습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 평균보다 무려 10%포인트가 훨씬 높은 부정적인 응답이 20대에서 나왔다는 거고 만약에 김정은에게 유고가 생겨서 김주희에게로 4대 세습을 시도하려 했을 때 북한에 있는 전 지역의 20대들은 과반 이상이 김주희한테 이건 아니지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차제에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소요사항이나 아니면 민심 위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죠. 이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김정은 정권 집권 이전에 탈북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백두혈통 세습의 50%가 긍정이다. 아, 그래요? 놀랍게도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52.8%. 이게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결과를 보기 전과 결과를 본 후에 어떤 아니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로 되는 걸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북한 주민들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작년도까지 북한에 있었잖아요. 김주애에 대한 그 신격화가 어떻게 작년까지? 처음에 딱 부상할 때 제가 좀 느꼈던 소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TV를 꺼요 우선 보기 싫으니까. 저 김정은도 앞으로 후대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계속 이 왕권을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꼭 유지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내 딸 등장하면서 나는 왕권 포기 안 한다. 37.8%의 무슨 찬성 투표율이 나왔다 하는 게 여기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없거든요. 기대가 없어서. 최근에 이런 북한 주민들의 화를 더 북돋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죠. 5월 14일입니다.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현장입니다. 80층 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애를 어른같이 해놓고. 어머. 하이힐까지. 입이다.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 똑같아가지고. 한국식 시술은 절대 안 입지 돼요. 못하게 하는데. 제가 지난해까지 있을 때만 해도 유례 없이 그 선대들 대들보다도 더 계속 정치적인 대규모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저런 행사들이 열리다 나니까 우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오지 좀 마라 제발. 필요 없어. 입당 필요 없어. 오지 마라. 이렇게 돌격대들 이렇게 이사같이 전위거리 이런 거 행사할 때에는 그거 절도 북한은 항상 이 절도 조직 규모 이런 거를 세계에 과시해야지 뭐 마치 이렇게 단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위거리 준공식은 북한 정권이 청년들이라든지 심지어 또 대학생,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은 그러한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 내에 지어진 것이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몇 채 지어졌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 정권의 아파트 건설을 과시하는 이런 선전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건설에 지원을 해서 1년 만에 전위거리를 준공했다. 그 자리에 미래 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주애를 대동하면서 시수루에 등장시킨 거죠. 시수루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제 TV에 나오는 청바지조차도 모자이크 처리할 정도로 이제 통제가 좀 심한데 아니 혼자 저런 옷을 입고 또 주애가 저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만 11살짜리가 저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상당히 좀 약간 그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보기엔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게. 북한에서 지금 그 김주의 나이 또래 애들은 때 자들자들해가지고 굶으면서 있을 텐데 엄청 전투 나가고. 옷도 뭐 저런 옷을 언제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그냥 추우니까 껴입고 그냥 어디서 주워서 입고 그럴 텐데 저기 나랑 나이 같은 쟤는 백두혈통이란 이유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진짜 반발심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장군님 속으로는 김정은이 무슨 또 집권을 해. 장군님 김주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싫다는 거지. 나는 마음이에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인식조사 결과 나온 그러네. 거잖아요. 맞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이 MZ세대들이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을 바닥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이거 식량 배급 문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 있는 주민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2000년대 이전에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탈북민이 62.2%였습니다. 배급을 못 받죠. 전인데.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게 이제 72.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배급 시스템이 작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유의미한 데이터인 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북한 체제 내 자본주의적 섹터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뭐냐 여기가 커지잖아요. 이만큼 충성심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배급이 없다라는 거 이거 김정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자신이 직접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걸 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 학대 회의에서는 지방에는 생필품조차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김정은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 나무 없는 거 보세요. 나무 없어요 이제는. 똑같이 지금도 이주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니까 상황이. 지금 내가 올 때 이렇게 살았거든. 18년 전에. 이것도 좀 난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한 60년대 뭐. 저 보세요. 주택가도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엉망골목이라고. 야, 저 차는 뭘 태우는 거니 진짜? 저 북한판 하이브리드예요, 목탄차. 뭐야? 나무 떼서 다니는 거예요. 차가 저러고 간다고? 네. 버스도 그래요, 버스. 시장 경제는 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념, 무슨 사상,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를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빵이 없어서 붕괴된 거고 일단은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을 펼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원시적인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 구성원들 가운데서 사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반 국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되거든요. 국영 경제에 활동했던 비율이 23.5%, 그리고 그런 반면에 사경제에 활동하신 분들의 비율이 37% 역전이 됐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소련이 마지막에 그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를 어설프게 도입을 했다가 죽도 아니다 밥도 아니다 하다가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 슬슬 북한 경제도
국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솔직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배급을 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 배급을 못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자력 갱생하지 먹고 그렇죠. 살아. 그 가운데서 시장이 좀 펼쳐지는데 그 시장에서 벌이가 여기보다 낮거든. 그럼 젊은이가 어딜 가고 싶겠어요? 노동당에 입당하겠어요? 아니면 장마당에 입당하겠어요? 장마당으로 가지. 장마당이. 그러니까 애들의 그 선호 자체가 달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그쪽에서 봉급 받아야 얼마 됩니까? 3,000원이요. 사탕다는 못 사. 그쵸. 그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팍팍 돌아가거든요. 라고 한다면 서로가 확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북한 내에서의 두 섹터 사이에서 사실은 이쪽 배급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더 승하고 있는 상태다. 진 교수님이 딱 지적하신 지점이 인식보고서에서도 검증이 되는데 김정은 전후로 배급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가 리버스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김정은 집권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배급제를 더 선호했어요. 네. 인식조사 결과.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배급제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밀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 세대에서도 여전히 5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배급제가 더 좋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능했던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 기억이 거죠. 기억이 있어서.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서형경 씨 같은 북한의 MZ세대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배급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배급제에 대해서 코숨을 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배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50대 이상은 배급에 대한 추억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네. 아예 딱 끊겼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아빠는 뭐 배급 이런 걸 뭐 경험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뭐 저희 아빠가 그 대학생 때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뭐 시험을 2번 봤는데 뭐 2번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딱 접어두고 이제 그때부터 밀수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입당 3,000원, 월급 3,000원 받는 것보다 그치. 밀수고 위험수당이 있더라도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는. 그러니까 사경제가 좀 더. 네.